요양원의 아들을 유기한 치매 어머니의 메시지. 그대들은 자식이 처음 세상에 태어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우렁찬 울음소리, 작고 소중한 팔다리, 빨갛게 피어난 생명의 기적. 많은 부모가 그 작은 아이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말을 하고 학교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또다시 자식을 낳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처음부터 함께 걸어왔던 기억들. 비록 삶이 고달팠어도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보답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흔합니다. 오늘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채원 할머니는 해방 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시집을 갔지만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30 즈음에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녀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 채원 할머니는 자신이 입고 먹는 것을 아끼면서도 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남편 또한 성실하게 일했고 그 덕에 비록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한 이듬해 채원 할머니는 남편을 췌장암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병을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고 남편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아들과 남겨진 할머니는 막막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린 아들을 두고 저 먼저 가시나요? 나는 이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하죠?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을 안고 흐느끼던 채원 할머니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애처로웠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눈물만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기에 채원 할머니는 그날부터 온갖 일을 해냈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기도 했고 신발 공장에서도 일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 그 사랑은 때로는 보답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식당에서 일도 하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아들을 대학에 보내 의사로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이 났다 며 놀라워했고 아들은 채원 할머니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 되었다. 그렇게 수십 년의 고생 끝에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으로 산 작은 빌라가 재개발되었고 시장에서 우연히 넘겨받은 생선 가게가 잘 되면서 살림도 피었다. 그렇게 가난한 과부로서의 힘겨운 생활을 지나 채원 할머니는 이제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살 만큼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죠.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됐고 나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네요. 이제 걱정 말아요. 아들은 곧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고 채원 할머니는 굽은 허리로 낮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들 집에서 손자를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아들은 할머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집을 정리하고 함께 살자고 권유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집 정리하고 들어와서 사세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하지만 채원 할머니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염려되었다. 그래도 아들의 권유에 따라 집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아들이 개원을 준비하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에 집을 팔아 그 돈으로 병원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채원 할머니는 그렇게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다. 아들은 개원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지낼 수 있어 더없이 행복했다. 풍족해진 삶의 모든 불행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병원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자 아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들은 채원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얼마가 필요하냐? 일할머니가 물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할 돈이 3억이요. 채원 할머니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꽤 있었지만 그 돈을 모두 내주면 본인은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 오랫동안 노후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다 잃게 된다면 나중에 살아갈 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번만큼은 망설였다. 병원이 잘 돼야 우리 모두가 살지 않겠어요. 이 아들은 설득하려고 애썼다. 아파트 대출도 다 썼어요. 엄마, 도와주셔야죠. 돈 아까워서 이러는 건 아니죠. 아들은 말을 멈추고 채원 할머니를 쳐다봤다.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일할머니는 당황스러웠다. 마지막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병원이 망하면 저도, 우리 가족도 끝이에요. 그래, 내일 은행에 가서 입금해 줄게. 일채원 할머니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새벽, 우연히 아들 내외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들은 흐느끼고 있었다. 당신도 알잖아. 나 어떻게 컸는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 바빠서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며 공부했잖아. 알아요. 난 엄마 때문에 희생한다는 게 숨 막혔어. 그래서 가난이 싫어서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엄마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망설이고 있어. 채원 할머니는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들이 고등학생 때 했던 말. 그동안 해준 게 뭐냐? 며 소리쳤던 순간이 떠올랐다. 돈을 벌기 위해 아들을 홀로 두었던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했다. 열심히 살아온 정성이 아들에게 닿지 못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해가 떠오를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원 할머니는 결국 결심을 내렸다. 아침이 되자 아들을 불러 말했다. 이번에 가게를 팔려고 한다. 허리도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구나. 그 돈은 너에게 줄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마침 허리 통증이 심해진 채원 할머니는 가게를 팔아 노후 자금으로 저축할 계획이 있었지만 그 돈을 아들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그 돈이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것이 될 거야. 지금 필요하다면 미리 주는 거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요즘 병원도 손님이 늘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아파트 대출도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이제 집에서 손주나 보시면서 편히 쉬세요. 아들은 크게 기뻐하며 채원 할머니를 안았다.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을 보며 채원 할머니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아들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게 된 것이 뿌듯했다. 다행히 병원은 재정을 회복했고 채원 할머니는 아들에게서 용돈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 물론 그 돈은 손자 용돈과 간식값으로 대부분 나갔지만 여전히 자신을 위해 돈 쓰는 법을 모르던 채원 할머니는 그저 행복했다. 며느리에게 민폐를 끼칠까 조용히 지냈고 바쁜 아들 내외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며 밤늦게 들어오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했다. 손자가 점점 자라자 채원 할머니는 넓은 집에 혼자 남는 시간이 늘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기에 취미 하나 없이 집안일만 하며 홀로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손자가 대학에 진학했고 아들의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그런 채원 할머니에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삼며느리가 물었다. 뭐 하긴 밥 차리지. 애비도 얼른 나와서 밥 먹으라고 해라. 일채원 할머니는 분주하게 반찬을 준비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채원 할머니를 막았다. 어머니, 30분 전에 밥 먹었잖아요. 채원 할머니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무슨 그런 장난을 치니 언제 밥을 먹었다고. 그때 방에서 나온 아들도 채원 할머니를 걱정스레 쳐다보았다. 내 정신 좀 봐. 방금 밥을 먹었지. 요새 자꾸 깜빡하네. 이채원 할머니는 다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은 채원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았다. 깜빡했다고 했지만 사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불편한 허리 말고는 큰 병이 없었던 채원 할머니는 병원에 들락거리지 않아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여겼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망증이 심해진 듯 아들 내외에게서 타박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심각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다. 노망이 온 건가 채원 할머니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아들과는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채원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고 아들도 말을 아꼈다. 그러나 병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는 법이다. 오늘 민준이 늦게 들어온대요.
민준이 밥은 차리지 마세요. 삼며느리가 말했다. 민준이? 민준이가 누구야? 오늘 손님이라도 오나? 일채원 할머니가 물었다. 어머니, 손자 민준이요. 아, 그래. 내 손자 이름이 민준이지? 삼채원 할머니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전화번호나 이름을 까먹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고 가스불을 켜둔 채 외출한 적도 있었다. 하루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을 잊고 헤매기도 했다. 그날도 손자의 전화 덕분에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빈번해지면서 더 이상 문제를 피할 수는 없게 되었다. 아들은 점점 예민해졌다. 채원 할머니가 무언가를 깜빡할 때마다 화를 내기도 했고 외출을 막기도 했다. 정신도 온전하지 않으신데 어딜 돌아다니세요? 이 아들은 화를 내며 채원 할머니의 외출을 금지했다. 채원 할머니는 집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들 내외의 걱정과 감시 속에 홀로 방에 틀어박힌 채 시간을 보냈다.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 위를 걷는 듯했다. 며느리는 할 수 없이 집안에서 채원 할머니를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채원 할머니도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더 불편해졌다. 몇 날 며칠 동안 아들 내외의 방에 불은 꺼지지 않았다. 채원 할머니의 증상은 심각한 건망증이었는데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어 모든 가족이 불안에 떨게 되었다. 그러다 아들이 할머니를 거실로 불렀다. 채원 할머니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방문을 열고 나섰다. 어머니, 요즘 많이 편찮으시죠? 요양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면 친구들도 사귀고 이것저것 해주니 편하다고 하네요. 아들은 채원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때 채원 할머니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쏟아냈다. 그렇지. 나도 생각해봤어. 요양원에 가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 슈퍼집 김씨도 갔는데 얼굴이 폈더라고. 나도 친구들 사귀고 내 인생 좀 살아보려 한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다. 아들을 거실에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온 채원 할머니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을 혼자 키우며 고생했던 세월, 그리고 의사가 되어 성공한 아들이 이제 자신의 삶에서 편안해지려 할 때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차라리 암에 걸렸다면 때가 되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치매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힘들게 하지 않겠냐. 채원 할머니는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아들도 마침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기에 먼저 결심하고 입을 열었던 것이었다. 요양병원으로의 입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날 아들 부부와 손자까지 함께 요양병원으로 그녀를 데려다 주었다. 큰 손자가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심심하면 전화해요. 그래, 내 새끼. 공부 열심히 하고 할미가 전화할게. 일채원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들은 병원이 바빠 점점 채원 할머니를 찾지 않았고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2주에 한 번 오던 아들은 이제 2달에 한 번, 그리고 그마저도 점점 더 뜸해졌다.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득 찼다. 치매는 쉽게 낫는 병이 아니었다. 채원 할머니의 정신은 맑을 때도 있었지만 흐릿해질 때가 많았다. 맑은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붙잡고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지웠다. 그러나 전화를 걸면 바쁜 아들은 늘 똑같은 대답을 했다. 지금 진료 중이에요.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그렇게 채원 할머니는 다시는 걸려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다. 핸드폰을 내려놓은 채원 할머니의 손은 떨렸다. 채원 할머니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못했다. 멀쩡하던 사람도 병원에 가두면 없던 병까지 생기기 마련이다. 채원 할머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날이 많아졌다. 그런 그녀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다. 정신이 오락가락한 날에는 간병인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아들이 데리러 온다며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채원 할머니는 종종 침대에 손발이 묶인 채로 지내야 했다. 할머니, 제발 짐 좀 싸지 마세요. 아들이 데리러 오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다시 정리하려면 힘들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오늘 나를 데리러 온대.
우리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밥을 지어야지. 의사면 뭐해요? 여기에 엄마 버리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우리 아들 욕하지 마라. 일채원 할머니는 간병인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결국 다시 침대에 묶였다. 그러던 어느 날 채원 할머니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이미 몸은 약해졌고 또 다른 병마와 싸울 힘이 없었다. 그럼에도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다. 손자가 온다고 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아들의 발길이 끊기자 채원 할머니는 하루하루 생기를 잃어갔다. 정신이 맑을 때면 침대에 엎드려 무언가를 쓰곤 했다. 그러다 채원 할머니는 결국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제야 찾아온 아들은 병실에 고요하게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어쩌면 한편으론 홀가분했을지도 모른다. 장례는 요양병원 옆의 작은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손자는 뒤늦게 오열했고 며느리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찾아오는 이는 죄다 아들의 지인들이었고 채원 할머니와 알고 지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장례 마지막 날 늦은 시간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아들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다. 채원 할머니 소지품에서 나온 건데 전해드리려는 걸 깜빡했네요. 며칠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글쎄요, 편지 같은데 매일 엎드려서 뭘 적고 계시더라고요. 아들은 감사 인사를 하고 봉투를 받아들었다. 한참을 앉아 봉투만 바라보다가 뒤늦게 열어보았다. 종이는 여러 번 접혔다 펴졌는지 구겨져 있었다. 아들은 천천히 종이를 펼쳐보았다. 채원 할머니가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적은 마지막 편지였다. 내 아들아, 나의 아들로 태어나 주어서 고맙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구나. 엄마가 병원에 들어온 후 내가 많이 괴로워했던 것을 안다. 내가 내 곁에 있지 못하는 어느 날 내가 눈을 감아도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라. 나는 행복했다. 내가 훌륭하게 자라주어. 너무나 자랑스럽다. 행복했던 기억만 간직하며 나는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아들아, 나는 너의 어머니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다시 태어나도 너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 비록 우리가 다시 헤어진다 하더라도 일생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의 유일한 기쁨, 나의 사랑, 너의 행복을 빌며 떠난다. 고맙다, 아들아. 아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다. 뒤늦게 깨달은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고 자신의 무심함이 뼈저리게 아팠다. 어머니는 자신보다 아들의 인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고 그 사랑은 한 번도 아들에게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후회하지 않으며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라고 말한다. 헌신하지 말라고 쉽게 충고한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인가? 내 자식을 위해 살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도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채원 할머니의 모습은 안타깝다. 부모가 되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때로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살아가 보길 권한다. 자식의 행복만큼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 나이 들어가면서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부디 그대들도 그러하길 바란다.